번째로 첫 번째가 윤석열 탄핵이었다면 두 번째 노조법 2, 3조 개정. 이 노란봉투법 개정이 되었으나 기대는 컸으나 현실은 사실 체감하기 좀 어렵다.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이 딱 그 맞아요.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그래서 초반에는 민주노총에서도 뭐 20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제 드디어 우리 군산시 가족센터는 여가부와 교섭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대통령과 교섭할 수 있을까? 전주시청과 물론 자주 접촉은 하지만 뭐 다른 의미로 사실은 기대했던 바가 좀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 뭐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하다 정도만 사실 나왔을 뿐이지 그치.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그걸 거부한 원청을 어떻게 사실은 제재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사실 정해지지 않고 너무 두루뭉실해서 실질적으로 원청과의 교섭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아직은 좀 이게 방법이 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좀 현장에서는 이거를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흐름을 보면 이제 7월 28일에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이제 의결이 되었고 이때부터 이미 이제 누더기가 되었죠. 그치. 우리가 이제 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문제 이런 것들 이미 싹 다 빠진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8월 24일 날 그 누더기 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하게 된 건데. 그 이제 김비룡 동지 얘기했지만 이제 11월 24일 날 노동부에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 자체로 문제투성이다. 일단 공공부문에서 이제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그 대한민국에서 나쁜 일자리 가장 많이 창출하고 비정규직 제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재명 대통령과 교섭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시행령 그 예고된 걸로만 놓고 보면 없다예요, 없다. 이게 무슨 그럼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원천 교섭 안 한다 하면 일반 그 제조업체에서 그쵸.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앞장서서 노조법 2, 3조 개정의 취지 자체를 무색해하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상황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15년 됐죠. 그 2010년 이제 전후에서 그 ILO 권고사항이라고 하면서 이제 복수노조법 통과하고 복수노조 그때 법 통과하지 않아도 이미 복수노조는 현실화 됐었거든요. 왜냐면 초기업 노조들, 그러니까 산별노조나 지역노조로 초기업 노조는 얼마든지 기업 노조가 있어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당시의 의미는 뭐냐면 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다는 건 교섭권을 갖는 의미였어요. 근데 오히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비유하자면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위에 뿔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사람인가요? 도깨비인가요? 도깨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걸 만들어서 오히려 헌법이 그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그 제약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노조법 2, 3조 개정은 이른바 개혁 정권이라면서요. 당신들이 그 뭐 이렇게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뭐 정권이라고 하면서 뭐 그러면서 말은 막 잘 만들어 국민 주권 정부 그런 친구들이 만든 노조법 그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누더기가 되었고 정작 그 원청 교섭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그러니까 이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기 전에 사실상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있긴 하거든요. 대개는 이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면 그게 된다. 여전히 법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은 실력으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것을 우리 민주노총이 좀 싸워야 될 과제다. 그리고 저는 전주처럼 힘이 있는 데에서 먼저 좀 모범적인 그 투쟁을 통해서 그 쟁취함으로써 그 노동부의 이 개량적인 그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요거 뭐라고 좀 파탄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김비룡 동지가 주식회사 3부하고도 교섭을 하지만 대개는
그 생활 폐기물 그 수집 운반 고시를 내는 환경부, 네. 그리고 정부하고 그쵸. 교섭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고시를 근간으로 해서 그 노임 단가를 정하고 근무일을 정하고 어제 1월 1일인데 근무하셨잖아요. 네. 이런 관행들 언제 어떻게 바꿀 거야? 삼부랑 교섭하면 바꿀 수 있나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환경부 그쵸. 교섭이 필요하고 그 대한민국 정부와 또는 음. 전주시하고 교섭해서 바꿔야 하잖아요. 사실은 좀 뭐 현재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조합원들도 이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가 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해결된 거 아닌가 하는 사실 아니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깊게 사실은 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고 투쟁을 통해서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를 앞으로 계속 좀 알리고 또 이제 좀 사실은 2025년도에 좀 주춤했던 투쟁을 다시 좀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들 환경부와의 교섭이라든지 원청과의 교섭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해서 전주 지부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 좋은 선례를 남겨서 저희보다 사실은 더 열악하고 사실은 많죠. 더 필요한 그런 곳에 좋은 선례로서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 뉴스. 아니 좀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픈 건데 그 정말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산재 사망 사고가 올해도 너무 25년에도 너무 많았어요. 산재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나왔지만 그것도 사실은 누더기 법이 되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기업주는 없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은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기대가 좀 컸었죠. 실제로 진짜 사장이 처벌받고 그 현장 책임자가 아니라 진짜 사장이 처벌받고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사실은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막 사람들은 건설 현장에서 죽고 빵 만들다 죽고 계속 죽어나가는데 정작 강력하게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저는 사실 뭐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이제 누나도 그런 제과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제과 업계 자체가 되게 열악하고 처우도 되게 열악하고요. 맞아요. 그 사실 이 빵을 성형하는 거 모양을 만들고 하는 거를 기계로 할 수 없어요.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인력을 많이 쓰고 과로를 해야만 다음날 또 그 빵을 그 만들 양이 수 있는 나올 수 그러니까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 여기도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유명했을 때 이 네. 그 대표인 류라는 여자분이 사실은 되게 언론에서도 각광을 받고 맞아.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뭔가 창조적인 사람이고 혁신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박 어떻게 보면 베이커리 그치. 사업을 흥행시킬 수 있었는지를 그치. 계속해서 나왔어요.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되게 이 사람 감각이 있고 그래 저 이런 사람이 서울 가서도 런던 베이글 많이 그렇죠. 먹었어요. 사람들도 줄 서서. 대부분 막 멋있다 칭송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사실 그 안에는 화려한 그 성공에는 그런 희생이 그렇지. 보이지 않는 희생이 계속되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거죠. 고열이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사회가 아직도 사실은 그런 노동자의 희생을 먹고 노동자의 희생을 너무 당연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산재 사망 사고가 나도 계속 SPC 같은 경우에는 맞아. 가동을 했잖아요. 한쪽 가령 네. 그거 자체가 너무 잔인하지 않아? 이거를 노동자 자체를 그냥 생산 수단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아직 너무 천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돈 앞에서는 사람의 생명보다 오히려 생산성 납품해야 될 빵 생산해야 될 생산량이 더 중요한 이 현실이 되게 씁쓸하고 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일하지만 우리도 같은 처진데요. 내일 당장 민원 들어오면 안 되니까 힘들고 비 오고 눈 오고 이렇게 위험하고 예를 들면 안개 끼고 이런 데에도
뭐 사실은 쉴 수 없고 일을 해야 되는 예, 거지. 작업을 중지할 수 없고 왜냐면 오늘 중지한 일을 내일 내일. 내가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희생은 아마 계속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전주페이퍼에서 저희 아들이랑 같은 나이 그 20살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산재 처리를 해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평소에 질환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예, 은폐하려고 했었고 민주노총이 이제 투쟁하면서 산재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들이 우리는 산재를 인정받는 가정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노동자들은. 네. 자본가들은 그걸 은폐하고 우리는 그게 자료도 없잖아요. 이게 산재였는지 어떤 근무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자료를 갖고 있는 거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고 요즘 또 쿠팡 네. 문제 많은 이 쿠팡도 네. 드러나 있는 건 그 제주도에 택배기사가 돌아가셨다 이것만이었지만 사실은 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망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이렇게 요즘 뉴스에 나와요. 2025년에 그 4월 28일이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25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김영훈 장관이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그 산재 그 사고 특히 산재 사망 사고 예방에 그 장관의 직을 걸겠다. 국무회의 막 이렇게 보여주기 전시행정 잘하잖아요. 그 보여주면서 그 직을 걸겠습니다. 직을 거십시오 했는데 보란 듯이 산재 사망은 더 늘어났어요. 그럼 맞아. 얼마나 더 늘어나야 직을 걸라나? 김영훈 장관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고 김영훈 장관이 그렇게 직을 건다고 한 뒤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제빵 노동자들, 그다음 택배 노동자들, 그다음 외국인 노동자 또한 10월 28일 날 돌아가셨고 그 11월 6일 날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영균법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김영균 씨가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올해 또 그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충현 씨가 그 사망했고요. 강주에서도 도서관 건립하면서 그 붕괴가 돼서 사망자 나왔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김비룡 동지가 얘기했지만 좀 미안하지만 난 이건 소비자가 뭐 편리함을 추구해서 산재가 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추구할 수 있지. 당장 저도 아이들 학용품이 떨어졌어. 그 전에 쿠팡 시키면 뭐 새벽에 문 앞에 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편리함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뭐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너무 그건 너무 그러니까 자기 강박적으로 너무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닌가. 다만 저는 자본이 뭐 이윤을 추구하는 뭐 이 사회 현상을 근본적으로 뭐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만 당장 그게 아니더라도 늘 얘기하듯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하는 기업 살인법 이런 거라도 제대로 도입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범킴인지 나발인지 이런 새끼들을 살인법에 준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법 개정 권한이 민주당 애들한테 있으면서도 그 이번에 보면 왜 이 법 개정이 안 되는지 알잖아요. 그 원내대표라는 새끼가 겁나 헤쳐먹고 그게 마치 개인의 일탈인 것처럼 그치. 하지만 150명 과연? 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김병기 한 명뿐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는 정경유착의 고리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고 그쵸. 결국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보수 양당의 정치를 이렇게 위탁하고 이러면 이거 절대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산재 사망 사고를 바꾸는 건 사람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그 과정은 너무 길고 어려우니 당장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구조라도 만들자. 그쵸. 범킴인지 나발인지 이 자식 들어오면 살인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그쵸. 이렇게 하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이제 산재 사망 사고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유승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저 학창 시절 때 막 유승준 가이춤
신과 같은 스티브 유. 근데 스티브 유 하면서 입국 금지시켜버렸잖아요. 금지시켰지. 난 그런 조치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새는 좀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줄어들고 그치. 근절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기업 살인법 잘 이 개념을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위험을 알면서도 비용 또는 속도를 이유로 방치한 기업 결정을 범죄로 본다 이거고 네. 기업의 구조적 조직적 과실이나 방치로 노동자 시민이 사망했을 때 기업 자체와 최고 책임자를 살인에 준해 형사처벌하는 거. 맞아. 맞아요. 아, 그렇게 근데 안 하잖아. 하면은 근절한다니까요. 그치. 실제로 이게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 거고. 근데 안 하잖아. SPC에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돌아가셨는데도 뭐 지금 처벌받은 사람들 사실은 없고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노동부 장관한테 직을 걸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직을 걸고 그치. 대통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입법 발의해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정부와 이 과반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사실 국민의힘과 뭐가 다르지? 무능해요. 이 생각을 많이 나는 해요. 무능하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개인 그들 그냥 이익을 쫓을 뿐 사실은 색깔만 파란색이지 빨간색 파란색 이게 뭔 의미가 있나? 그냥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데요. 이 그 책임 역시도 무한 책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제 노조법 2, 3조 개정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를 얘기하듯 산재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원청의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 기업살인법 회사와 그 사업주로 한정하면 우리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들의 그 내용을 담은 영화가 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노동자들 백혈병 걸린다는 얘기 들리나요? 안 들리죠. 네. 그러면은 그 나쁜 공정을 다 없앴을까요? 하청으로 갔죠. 삼성전자의 그렇죠. 가족이 아닌 거죠. 하청으로 간 거예요. 하청으로. 대번에 이제 여기 이제 호남에서 고속도로로 이렇게 서울 가다 보면 공주쯤 지나면 뭐 솔브레인 막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어떤 노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는 약 300개의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난 그게 너무 적절한 비유라고 봐요. 맞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닌데 삼성전자거든요. 사실은 삼성전자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런 그 기업들에서 사고가 나면 난 그 모든 것도 다 이재용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1차 벤더, 2차 벤더한테 주는 그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반드시 안전을 강구하겠죠. 근데 그 공정을 떼가지고 위험한 공정, 그 암을 유발하는 이런 공정들을 그냥 하청으로 줬을 뿐이에요. 저도 삼부라는 이름의 전주시. 그렇지. 그렇죠. 삼부라는 이름의 전주시. 전주시의 공모를 담당하는 그렇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지. 아 그게 되게 근데 그 300개 이름을 불리는 삼성전자가 되게 확 와닿았어요. 네, 왜냐면 저희도 똑같으니까요. 맞아요. 네, 삼성전자뿐만이겠어요. 현대자동차 모든 대기업들은 그렇게 진짜 그 위험에 외주화라는 게 그냥 그쵸 이게 골치 아프고 위험하고 뭐 자꾸 시끄러우면 우리보다 똑똑한 저 친구들이 노동부 관료들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관료들이 이 내용을 모를까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이 법이나 제도 자체가 결국에는 이 가진 자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맞춰져 있다. 맞아요. 정말 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 법의 이 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노동법 할 때 늘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지 정말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 김문수 우린 박빙일지 몰랐지만 아무튼 그러한 때 이재용이 그 이재명을 만나잖아요. 기억나죠? 네. 이 대선 시절에 이 이재용이 자기를 다 건 거거든. 이재명한테. 그 이재명이 과연 이재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뭐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사실 그런 윤석열과 그 건설사들의 그런 연결처럼 사실 없을까요? 없지 않죠. 네. 김병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우리 노동자들이 그리고 민중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늘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짝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